네, 안녕하십니까. 시어머니의 권혁재 PD입니다. 자, 시승기를 몇 주 만에 진행을 하는데 왜 건방지게 차 안에서 이렇게 있느냐라고 하시면은 또 비가 옵니다. 날씨 요정이라는 게 이로써 거의 증명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불쾌하고 짜증이 납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어쨌든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차량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냥 막 기다리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시승을 신청한 차량입니다. 바로 기아의 5세대 스포티지 1.6L 하이브리드 차량인데요, 그 납기가 많이 밀려있던 EV6 같은 경우에도 1년 4개월로 납기가 조정이 됐는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납기일이 18개월입니다. 기아차 중에서 가장 납기일이 긴 차량이 바로 이 NQ5 스포티지의 하이브리드 모델이에요. 1년 6개월이면요 지금 구매한다 치더라도 내년에도 못 받아요. 이거를 기다리고도 과연 이 차를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러한 점들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 차량을 시승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하이브리드 자동차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실험을 하나 하면서 좀 출발해볼까 싶어요. 아침 8시 14분이고요 현재 위치가 경기도 파주시로 되어 있죠. 여기 파주 금촌 이쪽인데요, 출근 러시가 벌어지고 있을 때란 말이죠. 강변북로를 지나서 한남대교를 건너서 서울 춘천 양양간 고속도로를 타고 양양까지 이렇게 왕복했을 때 과연 연비가 어떻게 나오는지 테스트해보는 콘텐츠를 하면서 시승을 같이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긴 말 않고 지금부터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시죠. 트립 컴퓨터를 리셋을 하고 가겠습니다. 주유량은 사실상 거의 100% 꽉 차 있다라고 보셔도 돼요. 리셋을 하고, 그나저나 저는 왜 시승만 하면 이렇게 비가 올까요? 야, 너 캐릭터 잡으려고 저거 일기예보 비 올 때마다 시승차 잡는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거는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 풀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출발을 할 때 이럴 때는 전기 모터의 힘을 빌려서 먼저 주행을 하잖아요. 엔진이 개입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도심 주행, 이렇게 신호를 받아서 가다서다 하고 길이 좀 막혀가지고 전기 모터만 개입하는 상황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연비가 쭉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시내 주행의 연비가 고속도로 주행의 연비보다 더 높습니다. 시승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륜 구동이고 복합 연비는 16.3km/L가 나오는데, 과연 그 정도의 연비를 구현을 해줄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도심 주행과 고속도로 주행에서의 연비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 차량이 어쨌든 세그먼트 상으로는 C세그먼트예요. 준중형 차량 기반의 SUV란 말이에요. 실내 고급화라든가 이런 거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그거는 세그먼트만 따져서 봤을 땐 그렇고, 지금 이 시승차만 한 4,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4,200만원이라는 차량 가격을 생각했을 때 이 실내 내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고급스러움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푹신푹신한 느낌이 드는 그런 우레탄의 소재로 마감을 했고, 시그니처 트림 같은 경우엔 여기에 우드 트림이 들어가거든요. 알루미늄 소재, 금속 소재들 이런 것들이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내죠. 블랙 하이그로시의 사용이나 그런 것들도 상당히 다양한 소재가 들어갔거든요. 위화감을 준다거나 튄다거나 그러는 느낌은 딱히 없어요. 지금 여러 가지로 상당히 조화스럽게 잘 섞어놨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디스플레이, 이거는 이제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어요. 소재 활용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나쁘지 않다, 좋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지금 기아에 바라는 게 있는데, 최근에 많은 기아차들이 다이얼식 노브를 쓰면서 중요한 기능들을 버튼식, 물리적인 버튼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빼놓는 이런 디자인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의 사용 다 좋거든요. 근데 굳이 여기 마감을 블랙 하이그로시로 해야 되나? EV6 같은 경우에도 다이얼 노브 있고 이런 쪽 부분이 다 블랙 하이그로시로 마감이 되어 있었거든요.
블랙하이그로시의 특성 자체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만졌을 때 지문이라든가 좀 그런 것들이 많이 남고 오염에 좀 취약한 부분이 있고, 이게 내구적으로 따지고 봤을 때에도 여기에 뭐 상처가 난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눈에 잘 띄거든요. 이렇게 손이 많이 닿는 곳에 블랙하이그로시 소재 사용이 과연 최선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리뷰어분들이 이미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를 뭐 2차, 3차까지 다루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분들이 항상 지적했던 이 스포티지의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렇게 HUD가 막 달려져 있는 차량들을 타더라고 계기판을 보게 되더라고요. HUD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저한테도 딱 눈에 띄는 게 뭐냐면은 시트 포지션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제가 지금 이거 시트 포지션 최대한 밑으로 내린 거거든요. 시트 포지션이 높은 것이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죠, 이 세그먼트에서. 근데 높은 시트 포지션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센터페시하고 이 계기판 있는 쪽이 엄청 낮아요. 계기판의 위치가 약간 제 가슴보다 살짝 아래 위치거든요. 그러면은 운전을 하는 사람은 계속 이 속도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면은 이렇게 고개를 한참 밑으로 숙여서 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계기판하고 센터 인포메이션을 보기가 상당히 좀 힘들어요. 시선이 한참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드는 생각은 이 차량은 뭐 차후에 연식 변경이 됐든 페이스리프트가 됐든 HUD는 진짜 무조건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저는 강하게 들거든요. 너무 낮아요. 너무 낮아. 말씀드리는 순간 이제 간선도로인 자유로에 들어오게 됐는데, 뭐 아직까지는 차량 소통량 괜찮은 것 같아요. 시트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시그니처 트림이고 지금 이 차량에 들어간 시트는 이 가죽 부분은 퀄팅이 되어 있고, 이 어깨 쪽 있는 부분이 스웨이드 형태로 마감이 되어 있는 그런 시트입니다. 착좌감이나 그런 데 있어서 크게 영향을 주는 그런 아주 좋은 재질의 스웨이드 같지는 않긴 한데 어쨌든 그런 형태의 시트로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 시트 부분이 볼스터가 좀 높은 편이에요. 얼마 전에 저희 시승했었잖아요. 셀토스의 시트보다 조금 더 좁게 느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사실상 그렇게 편한 시트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볼스터가 높으면은 코너링을 한다든가 이럴 때 몸을 딱 이렇게 잡아주는 것 같은 그런 효과는 있지만, 이 차량의 급이라는 거를 생각했을 때 어쨌든 효율성을 강조한 SUV의 포지션인데 코너링을 돌고 그럴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막 그렇게까지는 없을 것 같거든요. 운전석에 앉았을 때 손이 닿기가 제일 먼 버튼이 뭐냐면요, 비상등 버튼이에요. 이 비상등 버튼 있는 데가 에어벤트 가운데에 있는데, 이 에어벤트가 구조상 내장재 안쪽으로 약간 살짝 들어가 있는 구조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비상등 버튼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손이 닿기가 제일 멀어요. 근데 비상등 버튼이야말로 유사시에 누르는 버튼인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버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너무 멀지 않나? 왜 굳이 위치가 여기일까라는 것에 대한 아쉬움은 살짝 있습니다. 지금 자유로 장항RC까지는 막히는 거 없이 왔는데, 확실히 일산에 다가와지니까 차량의 소통량이 조금 많아진 게 보이네요. 아직까지는 막히지 않습니다. 오늘은 또 비가 오고 있잖아요. 연비면에서는 확실히 좋은 환경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의 EV 모드로만 가는 경우보다는 엔진이 개입해서 가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립 컴퓨터가 가리키는 현재까지의 평균 연비는 공인 연비와 거의 비슷한 16.2km/L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대신에 엔진이 깨어 있어 가지고 계속 이렇게 충전을 시켜주니까 배터리의 충전량 자체는 계속 오르고 있어요. 일단은 여기에서 끊고 이따가 서울 시내에서 한참 막힐 때 또 카메라 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끈 이후부터 거의 바로 정체가 시작돼서 지금 현재 위치 이촌한강공원, 그러니까 용산 쪽까지 거진 왔는데 거의 계속 같은 수준으로 길이 쭉쭉 막혔어요. 배터리 충전량이 많았는데 거진 다 까먹고 지금 배터리 충전량 얼마 안 남은 거 보실 수 있으시죠? 저속에서 계속 가다서다 그러니까 엔진이 개입할 상황이 거의 없이 이 전기 모터만의 힘을 쓰다 보니까 18.8km/L를 가리키고 있어요. 하이브리드 차가 연비를 최고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주행을 하다 보니 이렇게 높은 연비를 뽑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로보다는 평균 연비가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네요. 니로 같은 경우에는 이 평균 연비가 20km/L를 웬만해서는 그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니로보다 이 크기 자체도 크고 무게도 무겁고 과급기 엔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평균 연비가 조금 떨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8km/L라는 연비는 상당히 놀라운 연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막히는 환경에서 주행을 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거는 과급기가 달린 모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엔진이 거친 느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량, 이 전기 모터에서 엔진으로 개입될 때 거의 그 전환점이 느껴지지 않는데, C세그먼트 SUV임에도 불구하고 NVH의 수준은 거의 이보다 한 등급 위의 차량, 한 등급 반 위의 정도 차량까지 노려볼 정도로 상당히 많은 신경을 썼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그게 왜냐하면은 이 전기 모터에서 엔진으로 개입되는 그 상황에서의 이질적인 느낌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숨기기 위해서 일부러 좀 더 NVH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엔진의 개입 자체가 운전자한테 크게 피드백으로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이제 저는 추측할 수 있는 게, 엔진의 마운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소프트하게 다듬었구나, 이 차량이 하이브리드 차량으로서 이런 엔진이 개입되고 이런 부분에서의 좀 개입, 이질감 이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구나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이거는 아주 사소한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날씨의 요정이잖아요. 날씨 요정이기 때문에 오늘도 비가 오고 있는데,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 시승을 하면은 또 그 와중에 또 알아차릴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씩 생기거든요. 파워트레인 부분에 NVH에 있어서 많은 신경을 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에 대한 대책도 상당히 잘 되어 있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 휠하우스 쪽 방음이 상대적으로 좀 약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물 웅덩이 같은 곳을 지나가게 되면은 그 물이 튀기면서 휠하우스 안쪽을 때리잖아요. 근데 이 휠하우스 안쪽을 때리는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납니다. 방금 전에 2000rpm까지 올랐는데 뭐 상당히 조용한 편이죠, 이 정도면은. 자, 드디어 한남대교를 건넙니다. 아까 출발한 지 거의 2시간 만에 한남대교 타네요. 연비는 18.4km/H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길이 막히니까 오디오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크렐 오디오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아하,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사운드가 기본적으로 이 베이스가 됐든 이 보이스가 됐든 뻗어나오지 못해서 안쪽에서만 좀 머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굳이 이거를 옵션으로 선택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남양주 요금소 지나서 왔고요. 지금 현재까지의 연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히는 도심 주행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74.8km를 오는 동안에 평균 연비는 18.6km/L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전에 평균 연비 19.0km/L까지 찍었거든요. 지금 이 상태에서 트립 컴퓨터 리셋 시키지 않고요, 그냥 바로 고속도로 주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양양까지요.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주행 모드가 3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현재는 에코 모드로 주행 중이고요, 스포츠 모드가 있고 스마트 모드, 일반적으로는 여기에 컴포트
컴포트 모드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주행할 때 사용하는 모드가 있는데 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 컴포트 모드의 역할을 에코 모드가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차량이 만들어진 그 배경에 맞게 좀 친환경적인 요소 자체를 디폴트 값으로 가져가는 그런 세팅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주행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바꾼다, 이렇게 전기 배터리의 힘까지 같이 구동으로 전환해주는 이런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은 이 전기 모터와 엔진이 같이 합산해서 출력을 내준다 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연료 효율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하이브리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장점이 있지만 출력 면에서도 하이브리드가 분명히 매력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도 6단 자동 변속기를 같이 물려놓은 세팅이거든요. 변속기의 다단화가 좀 덜 되어 있어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쉽다, 이런 거는 사실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엔진 자체가 아무래도 출력을 사용할 때 조금 이렇게 살아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RPM 자체를 조금 높게 가져가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요. 추월을 하기 위해서라든가 뭐 그럴 때 3000rpm을 이상을 쓰는 것도 지금 그런 경우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고요. 엑셀에다가 힘을 가해줬을 때 지금도 보시면 2000rpm 이상으로 이렇게 한 번에 딱 오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나한테 불편하게 다가온다거나 그러한 부분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패들 시프트를 쓴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6단이겠죠. 지금 시속 100km가 살짝 넘는 속도인데 2000rpm 조금 안 되게 주행을 하고 있거든요. 패들 시프트를 쓴다고 하면은 스포티한 주행을 하는 차량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패들 시프트를 조작했을 때 체감산의 반응, 이런 것들이 뭐 좀 더딘 편이긴 해요. 어차피 뭔가 출력이 부족한 상황이나 그런 상황에서는 전기 모터가 바로바로 개입을 해주기 때문에 이 패들 시프트를 아마 적극적으로 쓸 일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도로가 막히는 환경이니까 잠깐 반자율 주행을 좀 써보도록 할까요? 지금 앞차랑 차간 간격을 이렇게 벌려주면서 주행을 하고 있고, 차선 유지 장치도 같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지를 주행하고 있는 환경에서 제가 직접 주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EV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을 텐데 지금도 엔진이 개입해가지고 주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봤을 때 반자율 주행이 개입을 하게 되면은 좀 전반적으로 엔진의 개입이 좀 더 많다라는 것이 일단은 제가 느끼는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차선 중앙을 잡아주는 거라든가 그런 것들은 워낙에 잘하니까 딱히 문제점이 되거나 그러한 점들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시트의 방석 부분, 그러니까 엉덩이가 닿고 이렇게 허벅지가 닿는 부분이요, 좀 짧아요. 허벅지가 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지금 운전을 한 3시간 반 정도 했는데 허리가 좀 아파요. 사실 뭐 볼스터나 이런 거는 제가 좀 뚱뚱하니까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이 방석은 뚱뚱한 거랑은 좀 거리가 없잖아요. 이거는 허벅지에 익스텐션 하나만 좀 대줬더라도, 아니면은 이 시트를 애초에 만들 때 시트의 방석 자체를 조금만 길게 빼줬어도 이렇게까지 자세가 좀 불편하거나 허리에 부담이 되거나 좀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런 계기판의 높낮이라든가 이런 인체 공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배려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드디어 강원도 양양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까 전에 파주에서 출발했을 때부터 4시간 38분이 걸렸고요. 현재까지 총 주행거리는 237.2km입니다. 아까 전에 이 시내 주행만 했을 때 연비가 18점 몇 킬로미터, 한 그 정도 나왔었죠. 그러면은 고속도로 주행까지 다 마친 지금 현재 평균 연비에 얼마나 나왔을까요? 좀 놀라운 결과긴 한데요. 18.5km/L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도심 주행만 했을 때랑 사실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은 수치인데, 이 차량의 공인 연비가 16.8km/L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트립 컴퓨터상의 오차를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잘 나온 연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그래서 이런 연료 효율적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스포티지 하이브리드가 그만큼 인기가 있구나라는 것을 일단은 조금 체감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국도 주행하면서 국도에서의 이런 주행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들 한번쯤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파워트레인에 대한 성향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의 이런 승차감 세팅은 기본적으로 하드한 세팅을 좀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자잘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래도 운전자한테 어느 정도는 전달을 해주는 그런 편이긴 한데, 상당히 뭉툭뭉툭하게 다듬어 가지고 전달을 하는 느낌이 있고, 그 과정에서 댐퍼의 역할이 상당히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이런 기본적인 서스펜션 세팅 자체가 하드한 세팅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롤이라든가 피칭은 그래도 많이 억제를 하고 있는 편이라서요, 뭐 코너를 돌아 나간다던가 그럴 때 딱히 불안하거나 그런 느낌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요철이나 그러한 것들을 넘은 다음에도 상당히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요, 뭔가 출렁한다거나 그 이후에 새로운 리액션이 생긴다거나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너무 단단한 데에만 초점을 맞추면은 서스펜션이 충격을 받고 난 다음에 접지를 잃거나 좀 그러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한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이 노면을 쫀쫀하게 물어가지고 놓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스펜션 세팅은 상당히 수준급으로 되어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마른 노면일 때도 좀 타보고 했지만은 참 세팅을 잘했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간단하게 2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뒤에 왔고요. 앞좌석과의 거리가 한 주먹이 2개 이상이 남는 상당히 널찍한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앞에 시트가 시트 포지션이 좀 높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발 공간도 충분히 넉넉합니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천장이 조금 더 낮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드룸 넉넉하고요. 그리고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이 리클라이닝 기능이 가능하죠. 제일 앞으로 세웠을 때가 한 이 정도? 근데 이 정도로 앉아서 가는 건 고문이죠. 이 옆에서 봤을 때 한 이 정도까지 누워서 갑니다. 이 정도까지 누워서 가면은 뭐 거의 반 이상 누워가는 거랑 마찬가지죠. 열선 시트, 2열 열선 시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에어벤트, 이렇게 2열을 위한 에어벤트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시트 뒤쪽에 보면은 C타입 USB 단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양 옆으로 나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대신에 이쪽에는 별도의 충전 단자는 없어요. 그냥 수납함 정도가 있고, 시트 맵 포켓이 뒤에 이렇게 달려 있는데, 그 뒤에 또 이렇게 좀 뭔가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지퍼까지 돼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물건이라든가 좀 잃어버리기 쉬운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만든 공간인 것 같은데, 근데 디자인은 좀 별로예요. 센터 암레스트에는 이렇게 컵홀더가 2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열 공간은 뭐 편의 장비가 아주 그렇게 막 넉넉하게 들어있지는 않지만, 패밀리카로서 쓰기에는 공간이나 뭐 편의 장비나 이런 것들 충분히 넉넉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2열에 이 파노라마 썬루프가 상당히 뒤쪽까지 열리는 것 또한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네, 강원도 양양까지 와서 이 스포티지 NQ5 하이브리드 모델을 접해 봤는데요. 이 차량이 워낙에 많이 팔리니까 그냥 앞뒤 안 보고 구매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으니까 명확하게 장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차량을 시승하게 됐는데, 자, 첫 번째, 일단은 최근에까지만 해도 상당히 고유가 시대였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연료 효율성이 좋은 차량들이 좀 인기를 끌게 됐는데, 그 와중에서도 1.6 터보 엔진과 맞물린 하이브리드 유닛 차량들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소렌토에도 들어가고요, 이 스포티지에도 들어가고 K8에도 들어가죠. 연비가 좋다라는 점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패스하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저는 이 차량의 강점이 의외로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 전기 모터였다가 엔진이 돌았다가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스템인 거잖아요. 엔진이 깨어났다, 엔진이 죽었다, 이런 것들이 운전자한테 계속 느껴지게 되면은 그 와중에서 이질감을 느낄 수 있고, 좀 시스템이 거칠구나 라는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엔진의 필링이나 이런 것들 자체가 안 느껴질 정도로 상당히 NVH적인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썼기 때문에 C세그먼트가 아니라 D세그먼트, 오히려 그 이상급의 차량을 타는 것과 같은 NVH적 정숙성을 보여줍니다. 그 NVH적 정숙성이 결국에는 승차감으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하드한 서스펜션 세팅임에도 불구하고 승차감적인 부분에 있어서 C세그먼트가 아니라 그 위급의 차량을 타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줘요.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에 있어서 가장 큰 매력은 제가 봤을 때 연비적인 포인트도 분명히 있지만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열의 탑승 공간도 상당히 넉넉한 편이고 패밀리카로서 쓰기에는 뭐 부족함이 전혀 없는 차량이죠. 그래서 뭐 소렌토 일반 내연기관 모델 2.2L 디젤 모델 이런 거를 살 돈으로 차라리 이거를 사겠다라는 것도 사실 나쁘지는 않은 선택인 것 같아요. 공간적으로 있어서 부족함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도 저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파워트레인의 성능이라든가 아니면은 인테리어의 이런 디자인, 공간 창출 이런 것들 다 뒤집어 보면은 이 차량이 이만큼 많이 팔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차량에 장점만 있느냐라고 하면은 저는 사실 조금 나름의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참 여러 가지가 두루두루 괜찮은 차량인데 인체공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부족한 부분들이 조금씩 느껴졌어요. 제가 이 나름 장거리라면 장거리잖아요. 어제부터 운전한 걸로 치면 한 300km를 주행을 했는데 이 장거리 주행을 해보면서 느낀 것 중에서 제일 큰 단점은 시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볼스터가 상당히 높게 올라와 있어서 상대적으로 중앙 부분이 좁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같이 덩치가 큰 사람들한테는 좀 불편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두 번째로는 운전석의 시트 방석 자체가 너무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허벅지가 좀 뜨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자세를 좀 어떻게 잡아도 시트 포지션 자체도 높기 때문에 엑셀레이터와 브레이크 페달과의 이 거리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저의 케이스에는. 그래서 이게 레그 익스텐션이라든가 뭔가 좀 장치가 있거나 아니면 시트 포지션이 조금만 낮았더라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이런 시트의 크기 자체가 조금 부족하면서 그와 동시에 드라이빙 포지션 잡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저한테는 있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신체 구조의 차이에 따라서 좀 기인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한 번쯤 꼭 시승하셔서 결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당히 잘 만들어진 차량이고 차급을 뛰어넘는 파워트레인적 성능과 승차감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1년 반을 기다릴 정도로 주문이 밀려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쯤 이해가 가는 그런 차량이었어요. 사실 대다수 지금 많은 매체들이 NQ5의 LPG 모델을 시승을 하고 있는데 저는 좀 뒤늦게 이렇게 하이브리드 차량을 시승을 하게 됐죠. 만약에 좀 LPG 차량, 시승 차량을 좀 구할 수 있거나 좀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저희한테도 좀 정보를 주시면은 저희도 좀 LPG 차량 어떤지 좀 많이 궁금하거든요. 그렇게 좀 시승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까지 저는 강원도 양양에서 시어머니의 권혁재 PD였고요. 앞으로 더 좋은 시승기와 더 새로운 신차들의 시승기로 다시 한번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주에서 양양 갔다가 양양에서 지금 서울 상암까지 도착을 했는데요. 468.2km, 그러니까 수도권 최북단에서 부산 최남단까지 가면 한 이 정도 거리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까지의 평균 연비가 얼마나 나오냐면은 미쳤습니다. 야, 연비가 이렇게 나옵니다. 주유하고 나서는 몇 킬로 주행했냐면요, 562km를 주행했어요. 269km가 지금 잔여 거리 주행할 수 있다라고 나왔으니까 합산하면은 부산 왕복하겠는데요? 잘하면은. 연비는 작살나네요. 연비는 진짜 작살나.